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위치한 시골 마을 브라이언트. 1987년 8월 22일 저녁입니다. 이곳에 살던 17살 소년 케빈 아이브스와 그의 절친 16살 도넬리가 집을 나섰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한 주차장이었는데 여긴 당시 마을 애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었어요. 어느덧 자정이 지난 야심한 시각. 좀 더 놀고 싶었던 케빈과 도는 주차장을 떠나 도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들은 인근 숲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손에는 사냥총이 들려 있었는데요. 아마 야간 사냥을 할 계획이었나 봐요. 우리나라 야간 사냥은 좀 굉장히 생소하지만 미국 시골 지역에서는 종종 이렇게 야간 사냥을 합니다. 일종의 취미 정도로 여겨지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소녀는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후 기관사 스티브는 열차에 앉아 야간 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운전하던 열차는 75개의 화차가 연결된 6,000톤에 달하는 화물 열차인데요. 시속 50마일, 약 80km 속도로 순행 중이었습니다. 어느덧 목적지가 가까워지면서 스티븐 또한 긴장이 풀리려는 찰나. 그는 문득 저 멀리 철길 위에 낯선 형체를 발견합니다.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듯 한데 심지어 한 명이 아닌 2명이었죠. 깜짝 놀란 스티븐은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면서 경고했지만 이런 소음에도 두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스티븐은 즉시 속도를 줄이고 비상정차를 시도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6,000톤의 열차는 그대로 두 사람 몸 위를 지나고 말았죠. 열차에 치인 둘은 앞서 몇 시간 전 사냥을 나섰던 케빈과 돈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이 목격자였던 스티브는 소년들이 열차에 치이기 직전 선로를 가로질러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 잠이라도 든 걸까요? 아니면 무슨 담력 테스트? 아니 근데 그렇게 경적을 울렸고 또 기차가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왜 그들은 피하지 않았던 걸까요? 당시 아칸소주 검시관이었던 파미 박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THC 중독인데 THC란 마리화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박사는 죽은 소년들이 20개피 정도의 마리화나를 피웠고 그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철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어요. 부검 결과 실제로 소년들에게는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되면서 그렇게 케빈과 도는 마약에 의한 혼수 상태, 그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족이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살인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시신이 발견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의료보고서에 따르면요. 소년들의 피가 정상보다 좀 어두운 색깔이었고 피부는 굉장히 창백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차에 치였다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사망 직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즉, 소년들이 이미 어딘가에 사망한 후 이 철로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기관사 스티브는 분명 소년들이 철로에 평행하게 아주 반드시 누워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약에 취했는데 어떻게 정확히 같은 위치에 나란히 있었을까요? 이것도 다소 좀 갸우뚱한 부분입니다. 한편 소년들의 옆에는 22구경 사냥총, 소총과 손정 등이 놓여 있었는데 돈의 아버지는 이걸 유독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평소 이 소총을 굉장히 애지중지했거든요. 표면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아주 소중히 관리했고요. 근데 그런 애가 소총을 이 자갈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다는 건 전혀 아들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사고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에는 사설 수사관을 고용해 조사를 이어나가는데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설 형사의 요청에 쉽사리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줘라,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 막 이러니까 이 다 끝난 사건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수사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해진 가족들은 결국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예 이 일을 공론화시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죠. 얼마 후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두 검시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폭로됩니다. 앞서 첫 검시관이었던 타미 박사는 소년들의 몸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었죠. 문제는 그 약물 테스트가 정확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분명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재수사가 재개되었고 새롭게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는 리차드 게럿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두 소년의 시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검을 의뢰하는데 결과는 놀라웠죠. 소년들이 사망 직전 20개가 아닌 겨우 2-3개 정도의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결론. 이 정도의 양은 정신을 잃을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검시관들은 또 다른 중대한 사실도 발견하는데 소년 중 한 명은 이미 기차에 치이기 전 숨진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부검을 해보니 도네 등 쪽에는 칼로 찔린 상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케빈의 머리에는 총의 개머리판으로 강하게 맞은 듯한 흔적도 남아 있었고요. 아니 이걸 왜 첫 수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걸까요? 경찰이 놓친 건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관사 스티븐의 증언이었는데 그는 사건 당시 누워있는 소년들 위로 초록색 방수포가 덮여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열차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목격했고요. 근데 수사관들이 이 내용을 쏙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추궁을 하니 자기들은 아예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경찰들이 방수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남겨두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수사를 하던 리처드 검사는 혹시 방수포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었지만 이미 방수포는 폐기된 후였습니다. 참 이거 답답하고 무책임하죠. 결국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1988년 7월 대법원은 사고사의 판결을 뒤집었고 소년들이 살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됩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두 소년을 살해한 걸까요? 수소문해보니 사건 일주일 전 문제의 선로 근처에 웬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남자는 특이하게도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침 그때의 경찰이 그를 발견했고 검문을 이유로 그를 멈춰 세웠어요. 이리 와봐. 근데 그 순간 남자가 총을 꺼내 들더니 경찰을 위협하고는 냅다 도주해버린 거죠. 경찰은 그를 뒤쫓았지만 끝내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소년들이 사망한 그날 밤 이번에도 군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주민이 우연히 본 건데 그는 소년들이 죽은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대도 얼추 그때쯤이었고요. 이건 아주 중대한 증언이긴 했지만 끝내 재조사를 하던 경찰조차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무렵 오히려 유가족 쪽에서는 강력하게 의심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상. 일단 이 마을에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메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마약 거래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는 콜롬비아의 코카인을 밀수하는 조직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즉 꽤나 큰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리 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전직 CIA 출신이었지만 당시로선 마약 조직의 요주 인물이 된 상태였죠. 결론적으로 그는 다른 조직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나오냐면 생전 베리는 막대한 자본과 권력으로 이 지역의 뒷거래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소주 정치인들조차 그에게 뇌물을 받았고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혹시 소년들이 사냥을 나간 그날 밤 숲속에서 마약 거래나 혹은 은밀한 거래에 대해 무언가를 목격한 건 아닐까요? 결코 보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요. 생각해보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수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성했습니다. 마리화나 양을 20배나 부풀리질 않나 증언을 빠뜨리고 또 증거 수집도 안 했고요. 부검에서 등의 상처, 머리의 상처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저 약에 취해 그냥 죽은 걸로 서둘러 마무리했던 거예요. 왜냐? 이 사건을 빨리 덮고 싶었던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다면 분명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이건 억측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 한 예로 당시 소년들이 입은 옷은 주요 증거라서 FBI에게 보내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이걸 보내지 않고 또 다른 사설연구소로 보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경찰총장급이었던 사람이 이를 고의적으로 숨겼고 그 거짓말이 탄로나서 총장 자리에 사퇴하기도 했으니까요. 최초 검시관이었던 파미 박사도 수상합니다. 사인을 잘못 판단한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중요한 DNA 정보들과 샘플들을 자기 멋대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었거든요. 심지어 시신을 부검한 장소까지도 의도적으로 감췄고요. 결국 그 또한 1991년 9월 사임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수상한 일들은 계속됩니다. 원래 대법원에서 소년들의 죽음에 대해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던 한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렉 콜린스. 재판을 앞두고 있던 그렉은 아칸소주 프레스코의 한 숲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타이밍은 이 재수사를 진행하던 리처드 검사가 그렉과 면담을 한 지 며칠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이 죽음은 자살로 종결되었지만 충분히 다른 가능성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사 역시 신원미상의 강도 습격으로 사망합니다. 이게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케빈과 돈이 살해되고 6개월 후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둘의 친구였던 키스코니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건데요. 이게 결국엔 사고사로 판결이 났지만 당시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가 어떤 차량에 쫓기고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신의 목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베인 상처가 남겨져 있었고요. 단순 차량 사고라고는 생길 수 없는 상처였죠. 하지만 담당 검시관은 부검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냥 사고사로 처리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친구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사실 그는 생전 어머니에게 묘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 케빈과 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말할 순 없어요. 키스는 엄마에게 그 비밀을 결코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제일 친하게 지내던 다른 친구에게는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년들이 변을 당한 그날 밤 그 자리에 키스 자신도 있었다는 것. 그날 2명의 경찰이 탄 경찰차가 소년 무리에게 접근을 해요. 이때 키스는 겁이 나서 즉각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남은 2 소년들은 아마도 경찰에게 살해당한 것 같다는 주장이었죠. 당시 이 진술이 수사관의 귀에 들어갔고 얼마 후 키스는 증언을 위해 이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이 미스테리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던 거죠. 단순히 2 소년이 철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관련자들이 줄줄이 사망하고 사퇴하고 이거 어쩐지 점점 더 어두운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침 재수사에 열을 올리던 담당 검사 리처드가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됩니다. 1984년 26살의 청년 빌리와 그의 친구 21살의 데니스가 철로에 누워있다가 기차에 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케빈과 돈처럼 아주 선로에 똑바로 평행하게 누워있었다고 해요. 부검 결과 한 명의 혈액에는 약간의 알코올이 검출되긴 했지만 나머지 한 명에게는 어떠한 약물이나 알코올 반응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시관은 청년들이 술에 취해 선로에 잠이 들어있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한 사고사로 판결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두 사건 너무도 유사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사망한 지 한 달 후 그들이 발견된 선로에서 이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필로폰 공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즉 청년들이 마약을 거래하던 사람들과 접촉했고 이에 죽임을 당한 건 아닌지. 그리고 여기서 리처드 검사는 조심스럽게 이번 사건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진 소년들이 사냥을 하던 중 우연히 마약을 다루는 은밀한 곳에 접근을 했고 그 결과 관련 조직에 앞서 청년들이 죽은 방식으로 똑같이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추측. 이후 경찰들의 조직적인 은폐로 진실은 가려졌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건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리처드 검사는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풀리지 않은 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건도 그리고 케빈과 돈의 사건 모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갔죠. 하지만 진실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건 유일하게 가족들 뿐입니다. 지난 2016년 케빈의 어머니 린다는 CIA, FBI 그리고 담당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에는 분명 은폐가 있었고 수사당국이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 기각되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에 관해 그나마 미국 언론인 마라 리버티는 오랜 기간 취재를 이어나갔는데요. 그 결과 이 선로의 소년들이라는 서적을 발간했는데 책에는 아칸소에서 벌어진 마약 밀수 스캔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재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리처드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자들은 여전히 살해 사건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들을 살해했는지는 미궁에 빠져 있죠. 그렇게 이 사건은 여전히 철로 위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